안녕하세요. 이론을 넘어 시장을 꿰뚫는 실전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 미네르바 아카데미 이지혜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성실하게 일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산의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얼마를 버느냐보다 위태롭지 않은 투자 원칙을 세우고 자산을 황금 비율로 배분하는 힘인데요. 오늘 미네르바 아카데미에서는 부를 만드는 사람들의 투자 원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자산을 키워나가는 방법까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경록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월 생활비가 필요할까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이제 서베이로 조사를 하는데요. 그건 노후보장 패널이라고 그럽니다. 서울 지역의 부부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33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대기업에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한번 여쭤보면은 그분들은 대략 한 500만 원 전후를 이야기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의 데이터는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서구사에서는 기준을 이제 자기 은퇴 직전 소득의 60%에서 70% 정도, 그게 이제 적정한 은퇴 소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나이는 한 5, 60대 정도잖아요. 근데 5060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당장 쓸 돈도 없는데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박사님은 노후 준비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죄송합니다. 한 50대 정도부터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월급쟁이들의 소득이 많아지는 게 보통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 사이입니다. 그래서 50대에 들어가서 이제 소득이 많아질 텐데요. 이때부터 이제 노후 준비를 시작한다고 하시더라도 조금 늦긴 하지만은 그래도 늦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직접 계산을 해보고 네. 내가 얼마나 필요할지 하는 부분, 그리고 향후 이제 기간이 길죠. 긴 기간 동안에 내가 손으로 생활비라든지 그다음에 나의 자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소득, 이걸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50대 시작하셨으면 생각보다 좀 늦게 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전에는 이제 열심히 일을 했었고요. 네. 이제 열심히 일하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이 이제 50대부터라고 저는 보시면 그래서 좀 더 되겠습니다. 안심이 됩니다. 조금 지금 시작하기 늦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박사님도 50대에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부터 시작하셨는지 궁금한데요. 50대 제가 아마 노후 준비에서 제일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축액을 늘렸습니다. 네. 그 50대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소득이 높아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지면은 이제 지출을 늘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 저축액을 늘리는 거,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성과급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상당 부분이 강제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강제적으로 저축을 하게 된 것들이 뒤에 제가 노후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저축액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저축을 했는데 이걸 뭘로 가지고 있을 거냐는 것이죠. 네. 극단적으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조금 50대라고 하더라도 장수사에서는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요. 자본으로 저는 50대 초반부터 시작했으니까 주식과 같은 이제 자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이제 주식을 시작했을 때 한 10여 년 동안은 안 올랐습니다. 수익이 없었어요. 네. 돈은 계속 저축을 하는데요. 수익은 늘어나지 않았는데요. 그게 한 2023년, 24년 정도, 그리고 2025년에 와서 이제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첫 번째 제가 저축액, 그다음 두 번째 주식과 같은 자본, 그다음에 잘 오래 견디는 것, 이 세 가지가 아마 제가 했던 것들의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박사님이 소개해 주시면서 50대가 소득이 가장 많은 나이이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많은 지출이 필요한 나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좀 위로가 되는 게 박사님께서 노후 준비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요즘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전 기준으로는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할지 계산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우리 미정 캐스터.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남편과 아내 2인 가구 기준으로 200만 원 정도면 좀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박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2인 살림을 살아보지 않아서 너무 적게 생각한 것 같아요. 좀 소박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금액과 실제 필요한 금액은 꽤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우리 미정 캐스터가 준비한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노후 생활비 200만 원이었는데요. 실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후 생활비는 얼마였을까요? 조사를 살펴보니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적정 생활비는 350만 원, 최소 생활비는 248만 원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마련 가능한 금액과는 격차가 꽤 상당했는데요. 현재 가구 소득과 지출 규모, 저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사람들의 실제 받을 수 있다고 한 연금액은 월 230만 원, 최소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한국 은퇴의 냉혹한 현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은퇴 시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한국인이 희망하는 은퇴 나이는 평균 65세였지만 실제 마주하는 은퇴 나이는 이보다 9년이나 더 빠른 평균 56세를 가리켰습니다. 예상보다 더 적은 연금, 생각보다 더 빠른 은퇴.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의 노후에 대한 공포는 상당한데요. 한국 사람들의 노후 준비, 기본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노후 준비를 하면 보통이 3층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1층은 국민연금으로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공적연금이죠. 2층은 직장 생활을 한다면 회사를 통해 적립되는 퇴직연금인데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급여에서 노후를 위해 강제 저축되는 급여입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 또 일정기여형 IRP 등 3가지 유형이 있고요. 보통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두 제도는 최소한의 생활비 수준만 마련해 주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소비 수준을 이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3층, 개인 연금에 가입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는데요. 하지만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로 사적연금이나 주식, 또 채권을 활용한 경우가 절반보다 적게 나타나면서 개인연금을 활용한 노후 준비는 부족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6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해 실제 평균 은퇴 나이인 56세와 9년의 긴 공백기가 있고요. 25년 국민연금의 2인 평균 수령액은 월 134만 원, 이 적정 생활비는 물론이고 최저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국민연금에만 의존해 노후를 준비한다면 은퇴 이후의 삶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자신감은 전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은퇴 후 재정적으로 잘 준비돼 있을 것이다 라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 세계 평균 응답인 34%에 비해 훨씬 낮은 11%를 기록한 것이죠. 더 길어진 인생, 더 탄탄한 노후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노후를 튼튼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가 필요할까요?
네, 생각보다 적은 연금, 빨라지는 은퇴 시기, 탄탄한 노후를 위해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우린 집은 한 채 있잖아 이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는 부동산 하나 믿고 노후를 준비하던 시대는 좀 끝났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건 뭐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어디든 마찬가지인데요. 부동산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단점이 뭐냐 하면은 부동산에 이제 벽돌 하나씩 떼내서 이렇게 생활비를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의 큰 덩치로 10억, 15억짜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자산 하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지만은 얼마 전부터는 이제 지방의 부동산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산 가격이 평생 모았는데 그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에 의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을 너무 이렇게 전체 자산으로서 내가 활용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은 조금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주택연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동산도 얼마든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도 금융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길이 하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그 하나에 우리가 올인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 나라에나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적합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좀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산이 예. 중요하다.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뭐 20대가 하는 투자, 50대가 하는 투자를 보면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좀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결국 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시나요? 투자에서 혹은 이제 우리가 자산을 노후를 위해서 자산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요. 이 세 가지 원리는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인데요. 네. 내가 운용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저축 금액을 얼마나 하느냐, 이것도 꽤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저축 금액을 생각지 않고 운용 수익률만 이제 높이려고 할 수 있는데요. 저축 금액을 얼마를 할 것인지 운용 수익률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예금을 갖는 거와 주식을 갖는 것은 이제 장기 운용 수익률이 다르니까요. 그다음 이 부분 마지막 하나. 내가 얼마나 이 노동시장에서 오래 남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저축을 통해서 얼마나 투자를 오래 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전적으로 부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20대와 50대가 이제 자산 관리를 시작했다고 그러면은 20대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무려 30년의 시간을 더 복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50대가 몇 배를 더 늦게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거의 3분의 1, 4분의 1을 시작한 20대가 돈을 더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기간을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20대에 시작했다고 그러더라도 이제 예금이라든지 낮은 수익률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자산 축적의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높인 수준에서 이제 오래 이제 저축을 하는 것이죠. 저축 금액을 늘리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간, 수익률, 저축액. 이 세 가지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일부 50대, 뭐 60대 좀 연령이 높을수록 뭔가 예금에만 더 집중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안정성을 추구하시니까 위험한 상황을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인 것 같아요. 예,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닌 것이고요. 네. 30대, 40대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60대 들어서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60대부터는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20대, 30대 분의 자산 관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축한 것을 다 투자하라고 하면 되는데요. 50대 중반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자산 관리가 훨씬 까다롭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자산이 이만큼 많이 늘어나 있는데 이걸 적정하게 내가 수익을 올려야 되면서 위험은 줄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 이후에 자산 관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 부분은 더 까다롭다 한다는 것,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세한 것은 제가 또 강의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노후 준비와 자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은 같은 소득으로도 누군가는 자산을 키우고 누군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높은 수익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견디는 자산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 세우기와 자산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예, 이제 1강인데요.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위태롭지 않은 투자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투자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으면서 마음이 엄청나게 불편하실 거고요. 이런 시장에서 이제 실수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 시장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그 정도가 너무 심하게 움직이긴 하지만요. 원래 투자 시장은 불확실성이 큰 곳입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투자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요. 불확실성이 가장 큰 곳이 어디냐? 아마 그거는 전쟁일 겁니다. 이번에 이란과 미국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보시듯이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과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전쟁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곳인데요. 그런 전쟁터에서 전쟁은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 하는 것에서 손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손자가 이야기한 전쟁의 본질은 전쟁에서 꼭 이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위태롭지 않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전쟁을 해서 잘못하면 백성 모두가 도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험하게 도박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서 내 전쟁을 하더라도 그 국가를 위태롭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투자 시장에서도 꼭 맞는 말입니다. 투자 시장은 거의 전쟁터와 같은 곳인데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익이라는 것을 많이 쫓을 수가 있는데요. 그 반대편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수익을 쫓는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편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위태롭지 않게 여러분들의 자산 구조를 짜놓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위태롭지 않은 자산 구조를 짜놓는다는 것을 일종의 내진 설계, 건물로 치자면은 일본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러는데요. 지진이 일어나면은 사전적으로 내진 설계를 해놓습니다. 그런 게 아니더라도 건축물에는 홍수가 온다든지 안 그러면 벼락이 친다든지 비가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사전적으로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구조를 미리 마련해 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산 구조도 그러셔야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폭락하고 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하면은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아무리 회의를 하더라도 늦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전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전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그런 구조를 위태롭지 않은 구조를 짜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대응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사전에 설계를 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태롭지 않게 이제 설계를 해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 3가지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외우시기 쉽게 제가 영어를 앞글자만 이렇게 땄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시면은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태롭지 않은 자산 구조 설계의 3요소. 일본에서 보면은 내진 설계도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위태롭지 않은 자산 구조 설계도 3가지인데요. Q, I, D 이 셋을 이제 꼭 좀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Q는 뭐냐? 퀄리티입니다. 자산의 퀄리티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우량한 자산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량한 자산은 무엇이 특징이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우량한 자산이라고 그러면은 자산 가격이 잘 안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S&P 500 같이 우량한 기업을 500개 모아둔 S&P 500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리만이 파산했을 때 무려 50%를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떨어진 것이죠. 우량한 자산이라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량한 자산의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 회복 탄력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산은 떨어지고 나서 회복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자산이 떨어지고 나서 시간을 기다리면은 이제 회복되는 자산이 있는 것입니다. 우량한 자산은 그게 회복 탄력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투자 시장에 와서 이제 한 27년, 근 30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항상 들어왔던 말이 퀄리티라는 단어였습니다. 투자 쪽을 할 때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모두 다 퀄리티가 좋은 자산을 해라는 것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나의 자산이 망가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요. 약간 가격이 비싸더라도 퀄리티가 좋은 것을 해야 됩니다. 워렌 버핏이 처음 자기가 투자를 시작할 때는 싼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이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던 것이죠. 아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해야 되겠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퀄리티가 있는 기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퀄리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인컴입니다. 우리가 투자 자산 하면은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 분류를 하면은 인컴을 주는 자산과 인컴을 주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금도 투자 자산, 원유도 투자 자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금이나 원유를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이라는 것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컴이 없는 자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당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분기 혹은 연 이렇게 배당이 따박따박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에 아마 배당 주식을 가져보셨으면 또 아실 수 있을 텐데요. 3개월마다 배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인컴 자산인 것입니다. 주식뿐만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임대를 줬다 그러면은 임대료가 들어오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그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인컴 자산인 것입니다. 자산은 인컴이 들어오면은 캐시, 현금이 나한테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자산을 갖고 있으면은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왜냐?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있어야 인컴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익이 있는 기업이라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현금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분산입니다. 이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무리 많이 들어보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투자론의 책의 거의 많은 부분이 어떻게 하면 분산을 통해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들어봤고 재미가 없어 보이지만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퀄리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량 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량 지역, 우량 국가로도 자산을 분산해야 됩니다. 이게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다음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은 우리나라 통화에만 머물지 말고 우량 통화, 기축 통화로도 개념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량한 기업, 우량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량한 국가, 그리고 우량한 통화, 이렇게 폭넓게 여러분들이 우량 자산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컴 자산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산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자산 가격이 떨어져도 나한테 캐시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급락이 했을 때 팔거나 마켓 타이밍을 하지 않더라도 현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배당이 축적되기 때문에요. 시간이 나의 우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컴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나의 우군이 된다는 것이고요. 시간이 나의 우군이 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차곡차곡 현금이 쌓이면서 나의 손실을 메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를 할 때는 시간이 나의 우군이 되는 자산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인컴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입니다. 여러분들 3차원과 이제 그 다음에 시간에 사시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주식 종목은 분산하신 게 좋습니다. 특히 50 중반 이후라면은 어떤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 종목을 다양하게 분산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S&P 500도 갖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주식은 아무리 분산을 해도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리스크를 줄이려면 주식과 채권과 대체 자산을 섞으면 됩니다. 그걸 자산군 분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세 방식으로 철저하게 분산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은 있는데 그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이 장기 투자입니다. 아주 어렵지만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은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실제 한번 보시죠. 미국의 S&P 500인데요. 1년 봤을 때는 저렇게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합니다. 5년 투자했다고 했을 때는 훨씬 변동성이 줄어들죠. 이제 10년으로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거의 없어집니다. 20년 투자했다 마이너스가 없어집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은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 그래프를 다시 이렇게 본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보면은 수익률의 변동폭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갖는 투자 자산의 리스크를 줄여드리게 됩니다. 제가 1강에서 말씀드린 위태롭지 않은 투자 꼭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QID, Quality, Income, Diversification. 그렇게 하면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은 부를 축적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높은 수익률을 쫓는 것보다 흔들리지 않는 자산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량 자산과 인컴 자산, 그리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태롭지 않은 투자 원칙도 함께 배워봤는데요. 좋은 투자란 결국 종목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투자 원칙도 내 자산에 맞게 배분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가 어렵겠죠. 세대별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연금 활용법까지 실전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게 더 불안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아까 강연 중에 시간이 나의 우군이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왜 시간이 최고의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 장기는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게 인간으로서는 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제 장기 투자를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한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털이라고 하면은 기업의 수익성인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수익성이 망가진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나의 중심을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투자 자산에 주는 것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믿으시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쭉 가져와서 보시면 될 텐데요. 네. 이럴 때는 조금 긴 데이터를 보고 계시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긴 데이터를 보시면서 장기적인 흐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시장 움직임 보시지 말고 소설책 읽으시는 것인데요. 긴 데이터에 대한 믿음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투자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반드시 변동성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수익입니다. 변동성이 없으면 수익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금 변동성 없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이 변동성이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참으면은 나에게 들어오는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변동성 자체를 없애면 수익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참으시면은 이 변동성이 수익으로 돌아온다 이런 믿음을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좀 불안정할 때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건가요? 공포심은 당연히 가지게 될 텐데요. 저도 겁나요, 사실은. 네. 겁납니다. 사람은 다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펀더멘털을 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 변동성이 있어야 이 수익이 들어온다는 그 믿음으로 안 보고 책 읽고 있습니다. 예.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한지 우리 미정 캐스터 브리핑 통해서 정리해 볼까요? 네, 내 노후를 책임질 소중한 자산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종목, 좋은 자산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산을 어떻게 나누어 담느냐입니다. 자산 배분은 주식과 채권, 현금과 금, 원자재처럼 수익성과 변동성의 특성이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자산 배분은 단순히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이 아닌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와 시간, 분석력 등에서 전문가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산 배분 전략은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투자자 본인의 위험 성향인데요. 어떤 투자자들은 계좌가 조금만 하락해도 불안해하지만 또 다른 투자자는 변동성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죠. 위험 성향을 고려한 자산 배분 전략은 보수형과 중립형 그리고 공격형에 따라 주식과 채권, 현금 비중을 달리 배분하는 전략입니다. 투자자의 연령 역시 자산 배분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나이에 따라 투자 기간, 소득의 안정성, 또 생활비 필요성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젊을수록 성장형 자산 비중을 높일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자산 증식도 필요하지만 이 자산 보전과 유동성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주식 30%, 채권 50%, 그리고 현금 20% 등으로 안정성과 현금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주는 방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포트폴리오 형식도 소개해드립니다. 60대 40 이름처럼 주식 60, 채권 40%로 구성되어 아주 단순한 구조의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자산 배분 전략 중 하나이죠. 그리고 공격적 성장과 안정적 방어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방식이고요. 어떤 경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포트폴리오도 있는데요. 바로 올웨더 포트폴리오입니다. 다양한 자산구를 담고 있어서 경제 성장과 침체, 또 인플레이션 같은 여러 상황을 동시에 대비하는 것이 특징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산 분배.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었네요. 네,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현명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할 텐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세대별로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한지 좀 한번 쭉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20대부터 한번 알려주시죠. 20대는 저는 무조건 투자입니다. 두 가지 투자인데요. 하나는 저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이고요. 그건 거의 100% 투자 자산을 가져도 좋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투자하는 것보다 앞으로 저축해서 투자해야 될 부분이 더 많으니까요. 시장이 어쨌든 계속 투자하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에 대한 투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예요. 가끔씩 이걸 잊기 쉬운데요. 네. 앞으로 저축을 통해서 자기의 돈을 불릴 가장 중요한 존재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연봉이 높아야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자산이 불어나기 때문에요. 가끔씩 너무 저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투자, 그리고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그리고 20대는 무조건 투자입니다. 하나 더 한다면은 이제 향후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모든 것들을 투자해야 될 때가 20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투자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고르려면은 그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하겠죠. 예,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가족 경제학에서는 결혼도 합병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합병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좋은 기업과 합병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합병을 통해서 아주 좋은 기업으로 탄생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초반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20대 때는 사실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하느라 투자에 대한 좀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군요. 물론입니다. 예. 그러면 평균적으로 가정을 꾸리게 되는 3040 세대는 어떤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30대 같으면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자녀 키우고 집 사는데 사실은 많은 돈이 들어갈 테니까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계좌에 대한 저축은 계속 꾸준히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0대 들어가면은 조금 여유가 생기고요. 보통 보면 소득이 많아지는 때가 40대 중반 정도입니다. 40대부터 많아지는 것이죠. 그때 소득이 많아졌을 때 이제 저축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30대, 40대는 그래도 여전히 투자의 비중이 높아야 됩니다. 부동산, 주택에 대한 투자도 하겠지만은 연금 계좌에 들어있는 돈들을 이제 투자 자산, 주식이나 이런 것들로 갖는 것이 30대, 40대 때는 꼭 필요하고요. 자녀에 대한 투자도 합리적으로 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이 30대, 40대의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대 때 출발선에서 뭐 운동화 끈을 묶었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그 세대가 30, 40대다. 정확한 비유이십니다. 예. 근데 저희 프로그램 많이 시청하실 5060 세대 포트폴리오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뒤에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더 자세히 들어볼 예정이고요. 자, 계속해서 분산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면요. 국내 주식만 잘 사도 충분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반드시 해외까지 투자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떤 전략이 더 현실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확실한 것은 해외 자산하고 반드시 같이 사야 됩니다. 최근에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주식의 변동성하고 미국의 주식의 변동성을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이 변동성이 생긴 것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비해서 반도체 산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 체력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훨씬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곳, 예를 들어 통화 면에서도 기축통화를 갖고 있고 외환이 글로벌하게 자유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본시장이 아무리 크더라도 충분히 경제 규모가 큰 곳 이런 곳들에 여러분들의 이제 돈을 갖다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요. 애국심은 당연히 가져야죠.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과 나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외로 분산해야 되고요. 그냥 해외로 분산한다고 해서 조금은 이제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나라에 그냥 여기저기 분산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우량한 지역,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가지고 좋은 인프라를 가진 곳,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곳이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곳, 우리나라하고 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나라, 이 나라의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통화 면에서도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자산을 많이 국내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예를 들어 2,000원, 2,500원 되면은 구매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일본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전에 80엔 하던 환율이 161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럽이나 미국 대비한 구매력은 뚝 떨어졌죠. 그래서 통화, 기축통화를 비롯해서 통화에 대한 분산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량 자산 말씀하실 때 네. 우량 기업뿐만 아니라 우량한 지역과 지역. 통화까지 정확합니다. 살펴봐야 한다.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서 우리가 주는 혜택이 뭔가를 일단 보셔야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혜택이 하나 뭐냐면은 이제 배당이 발생하게 되면은 과세를 이연해 주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돈을 찾을 때도 세율을 낮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주식에서 돈을 버는 매매 차익이라고 그러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있는 곳에 매매 차익을 보아봐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처럼 세제 혜택이 있는 곳은 배당을 주는 자산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놓으시면요. 그렇게 돼서 나중에 여기서 배당을 받게 되고 인출을 하게 되면은 세금 면에서도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는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세금이니까 부분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건보료 면에서도 사적연금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발생하는 자산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 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령대별 자산 배분 전략과 노후를 위한 투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꾸준히 자산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50대 이후에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황금 비율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제 2강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50대 이후의 자산 황금 비율.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2강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숫자를 가지고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간단하지만 이 숫자 안에 이제 많은 것이 들어 있으니까 이 활용하시면은 50대 이후 혹은 은퇴 자산 관리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숫자입니다. 300입니다. 이 300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60세인 퇴직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월 300만 원의 실질소득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입니다. 60세 이후에도 내가 월 300만 원을 죽을 때까지 받도록 한다면은 예를 들어 내년 가서 물가가 1% 오르면은 이제 303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받게 하려면은 도대체 내 60세 지금 얼마의 자산이 있어야 할까?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심플해요. 그다음 또 하나입니다. 10억 원에 내가 지금 돈을 갖고 있는데 60세 이후에 죽을 때까지 내가 이 10억 원에서 얼마의 실질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걸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퇴 성수 300입니다. 이 숫자만 가지고 곱하기 나누기 하시면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월 300만 원의 실질 소득을 60세 이후 계속 창출하려면 얼마의 자산이 있어야 될까? 월 300만 원 곱하기 300을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계산 다 하실 수 있을 거고요. 9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9억 원의 자산이 있으면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높은 것을 이제 뽑아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에요. 10억 원이 있으면은 얼마의 실질 소득을 죽을 때까지 만들 수 있을까? 10억 원에서 300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333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있으면은 대략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게 내가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을 월 333만 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불과 한 30초 안에 내 은퇴 후의 재무 상태를 간단하게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4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는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필요한 것은 200만 원이죠. 이 200만 원의 소득을 만들어내려면 자산이 얼마 있어야 될까? 200만 원 곱하기 300 하면은 6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내 금융자산을 보면서 이제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죠. 아, 딱 맞게 있구나, 모자라는구나, 충분하구나 하는 것들을 대충 판가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 이 300이라는 숫자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잡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대충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수명이 자꾸 길어지니까요. 월 300보다도 조금 더 나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다. 우리 집안은 DNA가 수명이 길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350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오래 살 것 같아 하는 분은 400을 곱하셔도 되는데요. 대략 300에서 350 정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은퇴 성수인데요. 이걸 활용하시면은 은퇴 자산 관리에 내가 노후 진단을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아마 진단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입니다. 자, 이제
내가 연금 계좌라든지 혹은 나의 자산의 금융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까, 소위 말해 자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까인데요. 이 숫자를 기억하실 때 그냥 축구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 공격수의 몇 명, 수비수의 몇 명, 미드필더의 몇 명 이렇게 배치하듯이요. 여러분들도 연금 계좌의 자산을 그렇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자산 이게 거의 뭐 수비수이죠. 그다음에 인컴 자산 미드필더에 해당됩니다. 수비수도 들어가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미드필더이고요. 성장 자산은 공격수입니다. 자, 젊을 때는 공격수를 많이 배치를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는 공격수를 적게 배치하고 미드필더나 수비수를 많이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 연금에서 가질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비율을 따지자면은 이것은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 제시해 드리는 것인데요. 1대 7대 2입니다. 이게 공격수대로 하면 2대 7대 1인데요. 그냥 편하게 1대 7대 2로 생각하시게 됩니다. 성장 자산의 20%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도 필요하니까요. 현금 자산의 10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미드필더입니다. 미드필더를 두툼하게 인컴 자산으로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인컴 자산이라는 것은 배당이라든지 임대소득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캐시를 주는 자산입니다. 노후에는 캐시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캐시를 주는 자산의 70%를 배정하고 성장 자산, 자본주의의 혁신의 과실도 따먹어야 되니까요. 성장 자산의 1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현금 자산의 1을 배치한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성장 자산 하면은 여러분들 이건 이해하시겠죠? 무슨 AI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무슨 우주라든지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상하실 테니까요. 대충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이제 인컴 자산입니다. 이 인컴 자산인데요. 인컴 자산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컴 자산은 크게 확정 인컴과 변동 인컴과 파생 인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 인컴은 이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과 예금이에요. 변동 인컴, 배당이 변합니다. 주식의 배당 주식, 그다음에 부동산의 임대소득 변하는 것이죠. 성장합니다. 그게 변동 인컴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파생 인컴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파생 계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배당을 주는 것인데요. 단기적으로 내가 조금 높은 배당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이걸 현금 배당을 많이 받겠다고 생각하신 분은 이제 파생 인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인컴 자산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인컴 자산은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확정 인컴, 예금이나 채권을 그다음에 변동 인컴, 배당주나 그다음에 리츠나와 같은 임대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그다음에 월배당 커브드 콜 ETF와 같은 파생 인컴을 2 이렇게 해서 4대 4대 2 이렇게 인컴 자산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인컴 자산을 그 내에서 4대 4대 2 이렇게 배분을 하시면은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념적으로 그리고 스탠다드하게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비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 자산 관리에 관해서 오늘 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첫째 300이라는 숫자와 1, 7, 2고요. 그다음에 7을 442인데요. 자, 이걸 하나만 마지막으로 442를 자, 내가 전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은 7 곱하기 4 하시면 됩니다. 그게 확정 인컴이에요. 그다음에 변동 인컴은 7 곱하기 4, 28%. 그다음에 파생 인컴은 7 곱하기 2 하면 14%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현금 자산 10%, 확정 인컴 28%, 변동 인컴 28%, 파생 인컴 14%, 성장 자산 20%. 이렇게 딱 배정하시면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되게 되고 100%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이 정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은퇴 자산 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렇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위태롭지 않은 투자와 자산 환급 비율 그리고 세대별 자산 배분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시장 상황은 늘 변하지만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배워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자산 황금 비율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경록 옵토스 자산운용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창한 이론보다 중요한 건 결국 실천입니다. 내일 아침 시장이 열리면 이거 먼저 해보시죠. 먼저 내 자산의 비율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과 인컴 자산, 성장 자산이 1대 7대 2에 가까운지 직접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컴 자산도 나눠서 관리해 보시죠. 연금과 주식 월 배당 ETF를 4대 4대 2 비율로 점검하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QID 원칙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량 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인컴을 더하고 국내와 해외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는 습관이 흔들리지 않는 자산 구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실전 투자에 더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배우고 행하고 고고!